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윤리와 사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지난 시간에 이제 동양의 대표적인 유교적인 관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교는 이제 공자가 만든 사상으로 가정의 어떤 공동체가 확대되는 게, 즉 혈연으로 얽힌 공동체가 가족이겠죠.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확대된 공동체가 국가라고 했습니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도덕을 잘 지키는 것, 즉 그게 이제 효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이걸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인과 의를 통해 확대하는 게 이제 그게 국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이제 국가라고 서양의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화주의. 이제 오늘 마키아벨리가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 쓴 것까지 나갈 텐데, 즉 공동체주의가 이제 과거의 공화주의라는, 오늘날에 이제 이번 교육 과정에서 공화주의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함께 추구해가는, 그 함께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가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관점이었고요. 네 번째는 사회계약론, 홉스, 로코, 루소로 대변되는, 즉 자연 상태, 만인은 만인의 투쟁이라고 봤던, 약육강식의 시대로 봤던 홉스로부터 로크, 루소,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완벽하게 개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의 일부를 양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국가에게 줌으로써 국가는 나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거다. 이건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물론 여기서 이제 차이점, 홉스, 로크, 루소는 자연 상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역할도 조금, 그리고 저항권도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제 국가다라고 해서 네 번째 이렇게 국가는 탄생됐다라고 배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마르크스. 결국 마르크스는 국가를 부정하죠. 마르크스가 꿈꿨던 자신의 사상을 기반으로 역사 발전, 필연적인 5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공산주의는 국가의 형태가 소멸되는, 즉 계급과 이런 것들이 소멸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평등해지는, 그게 이제 공산주의사라고 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국가라는 시스템도 필요가 없어진다. 즉 근대의 국가는 부르주아, 특정 힘을 가진 왕이 됐든 전제군주가 됐건 귀족이 됐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진정 인간들이 바라는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없어진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가의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 관점을 배우면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국가가 운영되었을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동양의 대표적인 유교까지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유교는 민본주의 사상, 하늘과 백성은 똑같은, 그래서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한 통치, 그게 이제 민본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덕에 의한 정치, 그걸 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맹자는 이렇게 왕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왕은 과감히 바꿀 수 있다. 이걸 이제 역성혁명 방벌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동물로 탄생한 국가, 이렇게 탄생한 국가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로 배우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삶. 여러분,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이 행복이라는 거, 결국 궁극적 최고의 경지가 행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플라톤이 이원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참된 세계다, 현실은 거짓 세계다라고 주장했던 이원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하면,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 아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건 실제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서 내가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한다. 그 최고의 목적은 바로 뭐다?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론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역시 그가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어떤 본성으로 탄생한 국가도 역시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게 최고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던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인간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좋은 습관, 덕윤리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죠.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영혼의 탁월성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영혼의 탁월성을 갖기 위해선 좋은 습관,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걸 누가 해줘야 된다?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려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된다.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된다. 즉,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활용해서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국 국가는 시민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 국가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든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행동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해지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죠. 만약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상위며 나머지 공동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국가다. 정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나은 선 또는 최상위 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그래서 결국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국가는 모든 시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럴 때만이 국가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공화주의에서의 국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느냐? 국가의 역할을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다. 공동선. 여러분, 공화주의의 핵심은 계속 얘기하죠. 선생님이 개인의 행복도 중요한데 개인 행복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포함한 모두의 행복, 그걸 이제 공동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다. 국가는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고 공적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결국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개인, 특정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만이 정치를 하면 그들의 이익, 소수의 이익만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적이 아니라 공적 해야 한다. 그게 어떤 제도와 질서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공화주의는 결국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라고 공화주의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마키아벨리가
공화주의라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볼게요. 국가의 자유를 수여할 임무가 있는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시민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화국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시민들이 고발당할까 봐 두려워서 국가의 반역을 꾀하지 않는 것. 둘째, 국가가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는 합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출구를 갖지 못할 때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파적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법률을 통해 열어놓는 조치가 나라를 경고하니까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 그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결국 이제 그런 공화국을 위협하는 어떤 당파가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합법적인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공의 이익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홉스, 로크, 루소로 대변된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정당성은 어떨 때 생기느냐? 첫 번째, 개인의 생명,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왜? 자신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가를 만들어줬어.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권리를 일부를 국가한테 양도했단 말이야. 근데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해. 즉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 못해줘. 그러면 그 국가는 있을 필요가 없죠.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로코는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성을 해칠 경우 시민들은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이 국가에게 주었던 그들의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저항권을 시민들이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코의 저항권 핵심은 그쵸? 이런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할 경우 시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항권의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의 일부를 맡겼는데 그걸 못 해줘. 그러면 그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항권의 핵심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마르크스.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 다시 한번 나와 있네요. 자,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 계급이 소멸되는 이때 국가도 소멸하는 상태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과도기적인 게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르크스에서 그러면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떨 때 정당성이 확보되느냐? 국가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기존 계급구조를 정당화할 것을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사회 구조체를 만든다고.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라는 관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르크스는 계속 얘기하죠. 국가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롤레타르 혁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 역사적인 필연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과 계급은 물론 국가도 사라진 그러한 사회가 진정한 사회다.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건 결국 필요가 없다. 왜가 중요하죠? 일부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독점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가 없다. 주장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탄생한 국가는 어떨 때 정당성을 갖느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럼 그 국가 안에서 사는 시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즉 그러한 국가에 걸맞는 시민의 역할, 그것을 이제 시민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적 자유,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핵심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 자유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연권이라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그러한 어떤 권리이다. 그래서 이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집단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들은 이제 소극적 자유를 중시한다. 여러분 여기서 배웠을 거예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특히 이제 벌린 예전에 자주 출제됐는데 소극적 자유는 그냥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나를 타치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구속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소극적 자유야.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걸 넘어서 적극적인 자유.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나에게 명령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를 타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직업이 없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렵죠. 이거는 분명히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소극적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 자유,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 적극적인 자유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벌리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했는데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벌린인데 오늘날은 이 소극적 자유를 넘어서 적극적 자유, 개인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걸로 발전해 가고 있죠. 자, 이게 자유주의적 관점은 어쨌든 그 시작이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화주의. 여러분 계속 지금 공화주의가 계속 중요한 의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보자. 시민들에게 공화주의에 있어서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일 텐데 먼저 여러분 정치 참여에 대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정치 참여를 강조. 그러니까 인간이 국가라는 걸 만들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덕성을 함양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참여를 시민의 책무로 여깁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이나 권리 추구보다 정치적 의무 수행. 왜? 이걸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 자, 그럼 공화주의에서는 왜 이제 이런 관점을 갖게 됐느냐? 인간의 상호 의존성. 그렇죠. 인간은 혼자 살기보다 여럿이 함께 서로 함께 도왔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은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본다. 긍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은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내가 주인이다.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시민의 가장 큰 책무라고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자,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즉 자유의 실현이 법에 의한 지배로 인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 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제도를 완벽히 마련해 놓으면 그 안에서 시민들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화국의 시민은 시민의 참여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그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여기서 이제 공화주의에서 시민은 법과 제도를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지배로서의 자유다. 그러니까 지배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비지배로서.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 핵심은 그겁니다. 제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패티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모의고사에도 나왔고요. 볼게요.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노예 상태의 반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노예는 실질적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에 의해 특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는 매우 중요하다. 노예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그러니까 지배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현대 공화주의 패티스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외부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러니까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가능하려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인이 완벽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서 적극적 자유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겠죠. 대표적인 패티트, 공화주의, 그런 걸 누가 만들어? 일부 엘리트들이나 왕이 만들어주는 게, 권력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화주의적 핵심이야. 자, 이제 공동체와 공동선, 시민적 덕성에서 이제 공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지금 자유주의적 관점을 먼저 봅니다.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더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치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한 간섭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국가는 중립을 지키며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적용해 그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봅니다. 즉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폐지하고 개인의 가치관, 취향을 존중하는 관용을 중시한다. 개인의 가치관, 생각, 취향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된다. 관용은 개인의 삶과 신념, 그가 누리는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관용, 헌법적 애국심,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충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개인이 공동체라는 국가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개인의, 그러니까 전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다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이 자유주의 관점의 가장 핵심이야. 즉 공동의 선보다 내 개인의 자유 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밀, 우리 어디 할 때 배웠죠? 예, 의무론과 공리주의 배울 때 그 밀 맞습니다. 그래서 밀의 자유, 어떤 정보 형태를 가지고 있든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서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각자가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게 자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건 이제 고전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거와 이제 비교되는 게 공화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통 모의고사 문제가 이 공화주의와 개인의 자유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은 이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때 개인주의와 공화주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자, 공화주의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한다. 즉 공적인 책무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러한 덕성, 여기서 말하는 덕성은 뭐겠어요? 나의 이득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는 그렇게 개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다양한 자유를 무한대로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화주의적 관점의 차이겠죠. 두 번째, 법이라는 것의 목적은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와 그로 인한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거다. 그렇죠? 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나 제도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의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시 관용은 함께 강조되겠죠. 애국심은 정치 공동체,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국심이라는 게 여기서 왼쪽에 나와요. 공화주의의 애국심이라고 해서 애국심은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조국에 대한 인위적인 열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열정은 맞는데 그 전제가 되려면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주인과 노예 지배관계가 없고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애국이 참된 애국이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공화주의 애국심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수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구분되며 특정 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뜻하므로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한 자유주의 헌법 애국주의에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류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강조하는 것과도 공화주의는,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의 공동선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 인류의,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지금 얘기하는 인류의, 그러니까 뭐 국가나 인종 이런 걸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인류애보다는 작아. 그렇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 소수민족, 자국민만 뭐 우리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왔죠. 홀로코스트 같은 게 이제, 그렇죠, 게르만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커. 하지만 인류의 같은 가장 큰 사랑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거야. 이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이러한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비롤리. 그러니까 아까 이게 누구와 여러분들 지금
나오겠어요? 예, 페티트, 그 다음에 비롤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낯선 사람일 텐데 이런 사람들의 공화주의가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깨울 수 있다. 자, 현대 공화주의자 비놀리는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그래서 국민은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면 그들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공화국을 진정한 시민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 단원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즉 이 공동체와 공동선, 시민의 덕성, 과거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핵심이 개인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자, 오늘날 공화주의에서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을 추구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차이점이에요.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관용은 역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필요하고 공화주의에서도 관용의 덕목은 필요해요. 그리고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법치다. 즉 시민적 덕성과 법업화의 평등으로 이 공성론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법업화의 평등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누가? 시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법적인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어떤 대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왜?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왜? 그게 나랑 상관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굉장히 상관이 있고 내가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주인이라고 인식을 하면 당연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국심이 과거에 뭐 2차 대전과 같은 전체주의, 그러니까 뭐 히틀러나 구소련 전쟁을 일으켜서 야,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도 다 망한다. 그러니 국가에 무조건 충성을 해라. 이게 근대의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서 강조했던 애국심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이나 헌신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죠. 근데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애국심은 그러한 애국심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헌신과 조국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즉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 공동체를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게 바로 애국심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소수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커요. 하지만 인류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이런 요거보다는 공화주의적 애국심이 좀 작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게 결국
공화주의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비톨리 같이 굉장히 생소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그쵸 관련된 문제들이 분명히 공화주의적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의 내용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가장 객관적인 판단은 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내가 맞췄느냐 틀렸느냐 이해하고 있느냐로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한 내용 부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꼭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공화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